조선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춤이라기보다는 근대 시점에서 약 근대 시점에서 전승됐던 춤이에요. 태평무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대무용 파트랑 이제 발레 파트 그 학생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보충을 들어간 다음에 근대에 대한 그 태평무의 그 무용문화재까지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충 챕터가 한 4개 정도를 제가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근대적인 그 무용이 이루어졌던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좀 태평무로 좀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조금 이제 그 전통을 아무래도 고전 어떤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 무용의 어떤 조금 그 지식 정보를 저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수업적인 전반적인 내용의 그 어떤 내용의 어떤 텍스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 무용 파트에 대한 어떤 조금 그 학생들도 들으면 되게 좋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태평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근대 시대의 어떤 전개 양상으로 보면서 그때의 그 두 가지 어떤 그 현황들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말고사에 이제 오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기말고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건무랑 그 다음에 살풀이랑 이제 승무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충 이거는 또는 무고 또는 고무라고도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응이 될 때는 이제 전승돼서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는 진주 승정무로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정될 때 당시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궁중에는 고무라는 부분이 전승이 아주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국립국가원에서. 그리고 지방 지역에서는 이제 부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고급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무고라는 어떤 형태로 그래서 고무라는 형태로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무고 이런 어떤 세 가지 양상으로 전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에 지정됐던 거는 요것이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 유형 분류가 어떻게 됐냐면은 민속무용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동네 고무 같은 경우에는 시도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시도무용문화재 이것도 민속무용으로. 근데 재미난 거는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이 무고는 궁중무용으로 전승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그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본다면 이걸 어떻게 훑어볼 수 있냐면 얘입니다. 얘. 그 토요일 날도 제가 어디서 발표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 같아요. 무용은 유형이에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인데 이제 그 연구자로서나 이제 논문으로서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이제 뭐 학위 과정에 있는 또는 학위를 받아서 본인의 연구를 쭉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용이에요. 무용.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 형을 잡을 수 없는데 이 무용을 어떻게 유형화하느냐 논리적인 유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그 무용에 대한 어떤 뭐 역사 또는 어떤 그 가능성 또는 효과 그리고 그걸 적용했을 때 나타난 반응들 그런 어떤 모든 미학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 그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무용이에요. 무용. 근데 그거를 테스트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유형화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학문적인 발전을 가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더 이상 뭔가 남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전달할 수도 없고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무용학에 관한 어떤 그 연구자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 무용의 요소를 어떻게 관념을 사실 관념에 대한 어떤 무관념 또는 무개념 또는 무정립의 어떤 이 상태를 관념화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하고 정립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믿을 만한 지식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용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아무래도 무형 요소이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이게 막 혼선돼 있고 이 무형문화재 충분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어떤 생각이 가장 큰 틀을 제공을 한다면 사실은 그 한국 무용이라는 것 자체는 이 무용이라는 자도 사실 일제시대 때에 들어왔던 사실 문구예요. 이거는 사실은 교육적 부분과 학술적인 부분에서 오픈된 그리고 공식화된 어떤 무용이라는 명칭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어떤 명칭들은 사실은 춤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통춤 또는 우리춤 또는 한국춤 그런 어떤 용어의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혼미함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전통 무용을 예를 들면 전통 무용을 나눴을 때 한쪽은 민속, 하나는 궁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궁중으로. 야,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주장하고 그다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북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를 고려라고 보고 이게 조선입니다. 여기 이제 근대예요. 근대라고 봤을 때 이 궁중에서 처음에 북춤이 두둥실 바닷가에 떠다니는 어떤 그 형상을 보고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고 좋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어요. 북춤이. 궁중에 북춤으로 궁중 무용이죠. 무용. 그리고 이거는 민속 무용입니다. 체계화를 분류화를 한다면 근데 이런 어떤 상태에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궁중에 해당되는 무고가 있어요. 무고. 그 다음에 민속춤에 해당되는 이것도 또 지역으로 또 나누죠. 또 동네에도 고무가 있어요. 통영에도 뭐가 있습니까? 승전무라는 게 있어요. 승전무. 뿌리는 하나였는데 시대적인 어떤 발전과 분화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이 북춤이라는 어떤 유래가 지금 오늘날에 세 가지의 가지를 쳤다고 가지를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거는 동네 고무는 어떻게 민속 통영의 승전무는 고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주요 무형문화재 이거는 시도무형문화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승전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이순신의 어떤 역사적인 그 누구냐 헬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히어로가 있다는 거죠. 히어로가 있어서 이 고무라는 양식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치는 북의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고려의 어떤 누가 뭐 유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분화되고 세분화됐던 그 과정의 이해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이 왜 이런 하나의 춤이라는 것이 하나의 뿌리로 시작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가지를 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현상을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곧 예술의 발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궁중 내에서 북춤이라는 어떤 양식의 하나였는데 결국은 이거는 질적 뭡니까?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적 팽창.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술사의 발전이에요. 예술사의 발전. 저는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뭘 제공하고 싶었냐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지치는 어떤 혼선을 질서 있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믿을 만한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라고. 흥미를 좀 공부에 좀 흥미 좀 가지시라고. 그치 정은아? 공부에 이런 거를 이제 구조화를 갖다 이렇게 찾아내고 그다음 그걸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이 조금씩 가는 거 되게 재미난 거거든요. 물론 고집도 세지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게 1번. 예술의 발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도 뭐라고? 그 수는 어떻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늘어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보통 전승을 100년 세대로 본다면 뭐 근대에 추웠던 부채춤이 그래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가지수는 또 늘어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근대에서 어떤 그 안무자가 뭐 현대나 발레는 사실 이제 어떤 그 고향 자체가 외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근대 현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든 부분들이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떻다 지정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미래 지향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어마어마한 민속무용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은 살풀이, 승무, 그다음에 저기 승전무, 고무, 그다음에 건무, 여기는 또 처형무에 해당되죠. 군중무용이니까. 이러한 어떤 양상들이 시대적 발전과 함께 어떻게 된다? 그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를 예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승이 됐죠. 물론 이게 조선도 될 수도 있고 근대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오늘날까지 쫙 이렇게 전승이 됩니다. 자, 전승이 되는데 이렇게 전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오늘날의 주요 무용 문화재로 보존의 가치를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어떻다? 역사성. 과연 전통 예술에 그것이 존재했냐라는 거예요. 전통 사회에 그것이 존재했냐라는 걸로 인해서 이 역사성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그대로 전승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순간은 여러분들이 따라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완벽함과 사람의 어떤 감정을 흔드는 미동의 감동이 있느냐. 그거는 예술인 거지, 예술. 그 예술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예술성. 역사성, 예술성. 그러면 예술성과 역사성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기록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학술성. 사실은 이 세 가지로 종목이 지정이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본다면 이 역사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전통 사회라는 거예요. 전통 사회. 그러면 전통은 뭐고 오늘은 뭡니까? 그러면 전통에 만들어졌던 그 전통의 기점을 어느 시대로 두셔야 됩니까? 그것도 또 이제 또 논란의 대상이 또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술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전이에요. 고전. 죽지 않는 고전이에요. 이제 그 고전이라는 그 문구를 저는 어떻게는 제가 이제 이거 강의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고전을 고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 있는 전승될 만한 그 가치 그리고 시대의 부침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술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 클래식이라는 거죠. 클래식. 그것이 사실은 고전이에요. 고전은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수많은 작품들은 발표회를 했다가 끝나요.
그쵸? 끝나는데 우리의 어떤 이 뭐라 해야 돼? 이 가슴과 이 머리에 남는 작품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대를 계속 거쳐도 그 잔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심리적 경험이에요. 심리적 경험. 그 예술에서 주는 감동인 거지. 감동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피나바우시를 얘기를 하고, 피나바우시는 죽었나요? 피나바우시 죽었나요? 죽었죠.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서거한 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루소를 얘기를 하고 발레에서 말하는 어떤 대가들을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작품은 시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는 계속 바뀝니다. 그 외형적 요소들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입는 옷, 내가 이제 그 거주하는 집 모양들, 그 다음에 만나는 어떤 그 기관들, 그 다음에 어떤 형상들은 계속 변해요. 근데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 본연의 어떤 감정들을, 감정들을 발현시킨 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감정들, 본능, 사고, 또는 상상.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본연에, 중요한 건 이거는 본연이에요. 본연. 변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표상화한 거지. 그리고 그 표상화를 작업하는 사람이 우리는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가. 근데 저는 이제 이 예술성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건데, 이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를 표상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타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윤지의 스타일, 예를 들면 뭐 은호의 스타일, 상규의 스타일이 구축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더 오랫동안 죽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는 예술가로 가느냐는 이 표상의 문제라는 거지. 좋아하는 표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표상과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표상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걸 고민할 때야 돼. 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를 고민해야 돼. 어떤 내 사고와 내 그 인간의 어떤 감정들, 그리고 내 상상을 어떠한 식으로 표상화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숙제거리예요.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이 예술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상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승무라든지 건무라든지 무고라든지 그 다음에 초용무가 그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상이 우리 민중에게 와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어떤 결절의 시대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성과 예술성이 유구하다면, 그 가치가 길다면 자연적으로 학술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왜?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많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기록하고자 하는 기관과 사람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요 시점이라는 거죠. 요 시점. 근데 근대입니다. 근대. 왜냐면 여기서 이런 어떤 이 고려나 또는 조선에서 쭉 내려왔던 게 사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외를 둔다면 이 부채춤과 뭡니까? 태평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춤이 지금 됐던 부분이 사실은 김백봉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김백봉 선생님의 스승이 누구냐? 최승이란 말이야. 자, 태평무 지정된 사람이 누구냐? 강선영 선생님. 지금 많이 연로하시죠? 이 선생님의 또 뭐냐? 스승이 누구냐? 한성준이란 말이야.
이겁니다. 요거가 같이 공존했던 곳이 이 근대라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 현대와 발레, 특히 현대무용하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그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근대라는 거는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더니즘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고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제일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 옛날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고종과 예를 들면은 그 일제기 전에 어떤 그 20세기 초에 그 어떤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한문의 어떤 시대와 그런 어떤 전통의 어떤 문화들 제사를 지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에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무엇이 새로운 경계선이 딱 생긴 거야. 새로운 경계선이. 그래서 갑자기 채승이가 단발을 하고 갑자기 양장을 입고 그다음 국위선양을 하면서 외국으로 막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막 모더니즘이 생긴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초가집에 불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이렇게 뭐 주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근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각예술로 본다면 이거는 시각화다. 이거는 굉장히 그 색색 형형이 아주 분명한 시각화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이 근대의 이 시점에서 한국의 근대화의 개념은 사실은 강압적인 부분에서 들어왔던 부분과 감각과 소비의 어떤 막이 올랐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소비가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법률사라든지 협률사에 그 공간이 생겨요. 무대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조선만 하더라도 국왕을 위해서 굉장히 1급 그 춤추는 간기들이 춤을 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공연의 어떤 시스템화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공연 극장 문화가 생기면서 표를 내고 들어와서 그 공연을 보는 이 소비의 문화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춤의 그 무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통 춤의 무대화. 굉장히 그 무대적 요소로 본다면 많은 어떤 춤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성, 굉장히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용의 기점을 경성고회당의 이제 이시바코가 양이춤, 신식의 춤을 사실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양이라는 글자를 써요. 이 양자를. 그래서 서양 또는 외래 문명에 대한 어떤 양자를 쓰면서 신식의 춤을 봅니다. 그 춤을 보고 누가 놀랬냐고 한다면 누가 이 채승이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채승이가 보고 너무 놀래요. 이 이시바코를. 그래서 이시바코를 보고 입문을 하게 됩니다. 1926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해에 어떻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이시바코가 춤을 추는데 또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제 계속 공부는 이제 계속 거슬러 들어가고 올라갑니다. 채승이가 춤을 배웠던 이 이시바쿠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루소 또는 그 프랑스의 그 무용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적 감각을 이시바쿠는 그대로 이걸 신무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소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가 채승이와 조태고는 너무나 좋았던 거지.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이시바쿠에게 들어가서 입문을 하는데 1929년도에 사실은 다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춤을 추냐면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이시바쿠예요. 이시바쿠. 그래서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무용을 먼저 대중으로부터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근대적인 양상, 그 서양의 어떤 양상들을 제공을 하는데 요때의 채승이가 이런 움직임을 했다라는 거지. 도약하고 뛰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한국의 춤을 땅의 춤이라고 했듯이 막 땅에서 막 돌고 땅에서 어떤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움직였던 어떤 부분에서 도약하고 그다음에 점프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한 도전. 그래서 얘가 이거를
이 사람이 이 분을 공연을 해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새로웠던 거지. 너무나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오늘날 보면 오늘날 봐도 너무 세련됐잖아요. 그쵸? 세련됐는데 민중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지. 자, 그러면서 이때 평문을 보면은 엄청난 저게 뭐냐, 그렇게 막 손으로 찌르고 막 발로 찌르고 이런 어떤 부분이 무엇냐라는 어떤 냉담한 그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가는데, 전 또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양립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사회를 유지하고자 하고 하는 그 보수파들과,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발전으로 그 보수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걸 혁신해야 된다라는 어떤 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채승이의 어떤 춤이 어느 정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양날의 그 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냥 어떤 분들인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춤이다라고, 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근대적 시각으로 본다면, 혁명적 시각으로 본다면, 진보적인 그 시각으로 본다면, 아이고 이걸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입장으로 보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같은 나란히 어떤 동시대 인물로서 조태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두 분 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순명여고를 나오고, 그리고 1930 똑같이 27년도에 똑같이 채승이와 입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채승이와 조태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시바꾸입니다. 이시바꾸. 그 난로 옆인지 뭔지 옆에 바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맨 가쪽 이분이 조태곤. 그리고 이 사람이 채승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도 때에 이 이시바쿠의 무용학원의 그 춤추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춤추는 사람들의. 자, 그리고 나서 망하죠. 새로운 움직임을 합니다. 새로운 움직임을 해서 다시 돌아가요. 이시바쿠한테 묻습니다. 아, 이거 했더니 이게 좀 먹히질 않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시바쿠가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민중의 정서,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 민중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법을 고민해봐라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예요. 조태곤과 채승이한테. 자, 그러면서 채승이가 누굴 찾아가냐면 한성준을 찾아갑니다. 한성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통 예술의 어떤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성준 선생님께서 찾아가서 이런 춤들의 그 전통적 기반을 채승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나왔던 춤들이 장고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초립동, 그 다음에 무녀춤, 에라 노아라라는 어떤 한량무 의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 근대 시대 1934년과 1945년도 시대에 보면 무녀춤, 에라, 초립, 조선풍, 뚜엣이라는 제목을 본인이 달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장고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태곤은 얘도 처음에는 이런 춤을 춰. 뭐 예를 들면 옥에 갇힌 스타일. 좀 웃기지 않아요? 제목이 그래. 옥에 갇힌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뭐 그 현대적 양식을 스타일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이시바쿠 문화 초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다? 대중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30년대, 40년대에 또 마찬가지로 요거 봐요. 요거. 학춤입니다. 학춤. 누구한테 배우냐? 한성준 선생님한테 배워요. 한성준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한국 이 부여의 어떤 모습들, 승무와 인상, 그 다음에 요런 어떤 그 춘향전, 제목을 보면 돼요. 만종 춘향전 부여해상고 만종기 승무 인상기. 제가 요 챕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1920년도 때 우리 전통만 오롯이 연구했던 한성준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이 1927년과 33년도에 최승희가 이시바쿠의 서구 무용을 모방을 해서 사실은 내외적, 그러니까는 그 표현 방법들 있잖아요. 갑자기 점프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내면의 어떤 내재적 요소, 주제라든지 좀 어려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어떤 표현을 창조적인 표현을 중시했던 이런 내외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과 완전히 대립된 모더니즘 성향을 보였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1940년도에 한성준에게 춤을 배우고 이시바쿠가 너무 새로운 급작스러운 것보다 너희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어떻냐라는 스승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적 요소는 전통과의 계승과 발전이지만 이 외적 요소에서는 그 전통과 대립의 계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최승희가 이제 보살춤 같은 거, 장거춤 같은 거를 갖다가 한성준에게 배워가지고 이 내적인 어떤 요소들,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통의 계승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외적 요소들에게는 계승과 발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 취향에 맞는 의상과 그 다음에 무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조태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전통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무용이 한국의 근대 무용이나 의미이며 모더니즘 이꼴 서구 문물의 등식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선 말이에요, 조선 말. 1897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 사람이 오늘날의 어마어마한 조동춤을 이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어왔는데 쭉 하다가 나라가 일제하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1920년도에서 1930년도 때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최승희와 앤드 조태곤이라는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용 예술가가 들어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시바쿠. 근데 이시바쿠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말 그대로 외래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바쿠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보고 얘네들이 너무 놀란 충격에 의해서 도의를 하죠. 도의. 그 뭐라고 얘기되냐면 여러분들은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사조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술 사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모더니즘은 서양적 관점의 모더니즘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적 모더니즘이라는 거지.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최승희와 조태곤이 처음에 도약하고 점프하고 이사도라 덩근처럼 말 그대로 이사도라 점프하고 막 갑자기 막 이런 동작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표현하고 대중들은 싫어하는 거야. 대중들 와닿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 일반 민중들은. 자, 그래서 다시 똥으로 가는 언제? 1930년도 때 갔더니 이시바쿠가 스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연의 자기 것 전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성준에게 춤을 배우지. 여기서 나온 게 부채춤, 중요한 것이 오늘 하는 태평무죠.
자, 최승희와 조태곤이 이 한성준에게 다시 배워서 무엇을 했느냐? 한국적인 작품을 했다라는 거야. 한국적인 작품.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장고춤, 보살춤, 뭐 부치춤이 되겠죠. 최승희 같은 경우는 조선의 조선풍 뚜엣이라고 아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부여해상.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예술이었던 거지. 이렇게까지 오래전부터 끌고 왔던 이 전통예술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 쉽게 말하는 거지. 이거를 버리지 말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내적 요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이제 그 옛날 이제 조선풍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를 배웠어. 근데 갑자기 최승희는 점프를 한단 말이야. 안 먹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 음악을 또는 이 무대 의상을 어떻게 현대화했다는 세련되게. 내적 요소는 전통이지만 이 외적, 그러니까는 소통하는 방식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는 그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예를 들면은 그 작품 너무 좋아요. 그 예술가의 그 작품 이런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미감, 예술관 또는 스타일, 그 표상하는 방법들이 난 너무 좋은 거야.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들,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들,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 그런 똘끼들, 뭐 이런 것들. 그걸 갖고 가는데, 근데 갖고 가지만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현대적인 감각을 무시해버리면 대중들한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소스, 좋은 무용감,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그 안무자의 어떤 마인드, 안무 노트, 훌륭한 체계적인 안무 노트, 논리적인 뭐 그리고 심리적인 예술 다 갖춰졌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동시대적인 감각, 그걸 저는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구닥다리 의상, 예를 들면 음질이 안 좋은 그 음향들, 그 다음에 아주 촌스러운 시각 효과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대중들로부터 이 본연의 뿌리는 갖고 가되 본연의 그 전통, 본연의 뿌리.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리인가 프랑스의 지금 종묘제례학도 주요 무형문화재인데요. 일무 그거를 파리에서 공연을 한대요. 관객에게 그 소통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뭐냐면 왜 전통 예술이냐 이 말이야. 왜? 그거는 뭐냐면 이 전통 예술에 우리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가 들어가 있고 우리 전통에 혼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엇을 만들어냈다?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최승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최승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대중을 놓고 갑자기 막 뛰는 점프를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사도라 덩컨이 했던 막 내가 정말 나만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단절을 했단 말이야.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도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아는 정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꾸려왔던 어떤 자신들만의 호흡들, 이런 것과 유사한 거를 내가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이 됐다면 이 공연이 성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최승희 성공이 대박이 냈다라는 거예요. 대박. 공감대 형성을 하지만 표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때에 뭐가 나타났냐면 부채춤과 태평무가 어떻게 태평무는 이 한성준 쌤의 직결이 됐고 이 부채춤은 최승희에서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롯이 전통 예술로
이상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무용문화재를 얘기를 할 때, 무용문화재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위에 어른들은, 연구자들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태평모와 부채춤이 전통예술이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고. 그리고 이거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 기간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뭘로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전통예술의 어떤 근대라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예술인 거지. 그러면 오늘날이 그러면 시대적으로 본다면 오늘날이 2015년도잖아요. 요때가 보통 지금 1900 예를 들면 20에서 30년이면 건 100년이 지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요거 두 개를 근데 19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 이후에 돼야 되지 않냐라는 반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무엇은 얘기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됐다고 지정이 두 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그런 걸 낼 수 있겠지. 근대에 정립된 요 두 개의 춤이 사실은 이 두 개의 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물론 지금 지정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뭐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요 문제는 하나 낼게요. 요 문제는 이건 기말고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맞물려서 자 그래서 막 우리가 모더니즘 얘기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흘러요. 그쵸? 흘러요. 역사가 단절됐나요? 그럼 난 죽지. 역사는 흐릅니다. 쫙 물줄기처럼 계속 흘러. 끊기지가 않는다고. 끊기지가 않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거를 명명할 뿐이야. 예를 들면은 뭐 근세, 이거 조선이죠, 조선. 근대, 현대라는 어떤 명칭을 우리가 붙일 뿐이야. 자, 붙일 뿐인데 이 근대의 시대를 우리는 어떤 양상으로 보냐면 이거를 모더니즘으로 다 해석을 한다. 모더니즘. 왜?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예술과 상반되는 그 어떤 대립적 양상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무용사에서 본다면 무용사는 사실 예술사는요 무용은 항상 약간 뒤로 항상 나타나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이 많을 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그 무용사적인 어떤 무용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근대 요 시점의 예술사조는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더니즘 이꼴 서구 문물의 일꼴 양식이 아니고 어떤 이런 부채춤이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옷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 어떤 형식의 어떤 부분들이 그 근대의 서구 양식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모더니즘 이꼴 서구 문물로 해가지고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죠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통성과 근대성의 조화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그 현대무용 양식들이 있잖아요. 양식들이 근대에 나타났다고 해도 안 먹히고 형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조화를 이룬 양식으로 돼 있고 1965년도 70년대에 되면서 어마어마한 현대무용의 붐이 일어났죠. 왜? 그거는 한국적 근대라는 그 모더니즘의 어떤 예비적인 모더니즘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식들, 이 60년대 이후 또는 70년대 이후로 현대무용에 대한 서구 문물의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평무는 언제 형성이 됐냐? 이때 시대에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통의 어떤 요소와 근대의 어떤 양상이 맞물려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태평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딴 부분에 대한 건 다 조선, 전통, 우리가 말하는 전통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목차예요. 요런 어떤 양상들, 요 시점에 생겨났던 이제 유래와 전승, 그 다음에 유형별 그 태평무의 소개 및 주요 내용, 그리고 태평무가 가지는 이제 의미입니다. 사실은 요 3번이 태평무의 가치와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실 태평무는 그 고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보면 조원경이 무용예술에 그 전해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제 한성준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우리 조선에는, 근데 그렇다면 한성준 선생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19세기 말이야. 19세기 말. 교방가요 나오는 그런 시점. 그 이후 또는 우리 조선에 훌륭한 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하고 또 그거를 추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최승희와 조태곤이었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의 자랑이며 아까운 보물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성준이 피력을 하는 거지. 유일하게 그냥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 예술을 그 맥을, 사실은 요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모든 것이 결절이 돼요. 다 끊어집니다. 근데 이 한성준 선생님, 물론 김천호 선생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선의 그 마지막 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통춤을 이어온 계승자예요. 그 정말 대단한 거야. 만일 예를 들면은 한성준 선생님이라든지 여기 이 시점에서 태어나셨죠. 이분들은 근세에 태어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근세, 조선 후기 때. 한성준 선생님이라든지 누구? 김천은 선생님이 전통 예술의 가치를 모르고 그 무용을 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많은 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면맥을 이어왔다라는, 언제? 이 결절의 순간에. 결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세와 근대를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결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 부분을 메워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한성준과 조태곤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김천 선생님이라는 거지. 그래갖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경기 그 지역의 무무를, 그러니까 이제 무당무자죠. 경기 지역에 있는 무속의 어떤 무용을 재구성을 했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평무에 대한 어떤 유래가 사실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분이 집대성을 한 거예요. 집대성을 했는데 일대기를 보면은 홍성이 태어나서 7살에 그 춤을 배워요. 정말 빠른 거예요. 7살이면. 내가 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7살이야. 춤과 북을 가리킬까? 요즘에는 가리키겠지. 엄마들이 워낙 이게 생각이 트여 있어서.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1875년도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14살 때 줄타기와 땅제주를 했어. 자, 이게 뭐냐면 춤과 북과 줄타기와 땅제주 무무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예술은 뭐라고? 종합예술이라는 거예요. 종합예술. 다 나와. 이거만.
땅재주를 배우고 춤과 또 장단을 배웠는데 1894년도에 이 현미울사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단독으로 1934년도에 무용연구소를 조직을 해요. 그 제가 누가 어떤 사람이 뭘 시켰어요 저한테. 뭘 시켰냐면은 근대에 그 일본에서 유입된 기억이 잘 안 나. 그 비타 음반 회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 일본의 근대 시기에 그거에 대한 그 유물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성준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그 한국의 그 고수였다라는 거지. 최고의 고수였다는 거지. 북과 장구의 그 장단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무무라는 거는 사실은 굿이라는 것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강신무라고 그래요. 강신무. 신이 들어온 사람. 그 신이 들어왔을 때 그 장단과 춤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해독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사실은 또 신을 대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경기도의 터블림 장단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정립하고 태평모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한성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북과 장고랑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고수였기 때문에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 데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무슨 산조의 한성준, 우리가 알고 있는 춤만 추는 한성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1935년도에 무용 공연을 하고 1941년도에 모던 그 일본사에서 예술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주요 작품으로는 태평무 요분은 조태곤이에요. 한성준 선생님이 이렇게 학춤을 만들었어요. 학춤도 사실은 만들었어요. 또 이것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학연화 대합 설무랑은 또 다른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조태곤 선생님이 한성준 쌤한테 다시 배워서 본인이 이제 무대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자들 뭐 장홍심 그리고 항현수 선생님은 자기 손녀죠, 손녀. 그리고 강선현 선생님이 이때 제자로서 옆에 있죠. 그리고 임해방과 뭐 이런 하고 실제로 태평모 근대에 있었다라는 실증적 자료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우표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1950, 60년대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 이전에도 얘기를 해방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에 이거를 태평무라고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때에 태평무가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태곤 선생님 밑에 제자가 한영수 선생님과 강선영 선생님으로 있는 거를 이해하셨어요? 족보를 따진다면은. 그래서 오늘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강선영 유 태평무, 한영순 유 태평무가 됐다라는 거지. 조금 복잡한 얘기. 그래서 강선영 선생님이 태평무는 보통 왕비와 왕의 옷차림을 갖고 나라에 태평을 기한다라는 춤이에요. 사실 이제 고사적 의미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무당들이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이제 그거는 결국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의미적 부분에서 1988년도에 주요 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선영 선생님도 춤을 한 14살 때부터 췄죠. 그리고 한성준 쌤 무용 발표회를 시작으로 승무, 살풀이, 태평무, 항모를 하는데 요 분이 아마 강선영 선생님이고 죄송해요. 강선영 선생님, 김동희라는 분, 그 다음에 박항심, 항현순 선생님. 그러니까 요 두 분이 오늘날의 태평무의 양대 산맥을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자,
강선육류 태평육과 1988년도에 지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3명의 존수 조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15명의 이수자를 지금까지 이제 전승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무복과 여성의 옷인데 왕비도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왕도 춤을 춰요. 그래서 도룡포, 큰 노란 색깔 고룡포를 입거나 검은 색깔 간을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꼬쟁이라든지 남색 안치마, 그 바깥에는 홍색 치마, 당이 한삼 큰 머리를 합니다. 강선육류는. 그래서 춤 장단을 보면은 낙분과 터벌림, 올림체, 돌살풀이, 잦은 살풀이, 이제 터벌림. 그리고 춤의 구성도 장단에 따라서 가장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한영순유를 보면은 마찬가지 요 사람이 이제 한영순유인데 경기 도당꽃 15거리 중에 11거리가 유사하고 한성준의 손녀입니다. 자, 요런 구조로 바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겉 치마가 남색이고 안에 게 홍색이죠. 바뀌었어요. 강선영유랑은.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장단 뭐 이런 거는 비슷한데 자, 또 요게 중요해요. 우리 3분 쉬었다가 합시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3분 쉬었다가 자, 잠자는 애들 잠 깨고 수설 잠깐 불러볼게요. 강정무, 네, 고은수, 네, 각예리, 김예찬, 박상기, 태훈이는 안 왔네요. 이나연, 이정우, 전미라, 전혜주. 네. 예림아, 맞지? 문 잠깐만 열어줘. 그 사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뭔가 자꾸 전자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피드화가 속도화가 붙고 뭔가 이 예술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갈망하잖아요.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자연과 예술을 같이 가고자 하는 욕구도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미술의 그 어떤 분야도 미술 하나였다가 시각예술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또 시각예술도 또 나뉘지만 예를 들면은 뭐 또 예를 들면 또 시각예술 또 산업 디자인 뭐 이렇게 근데 또 산업 디자인이 또 나뉘어요. 뭐라고 나뉘냐면 또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나라는 애는 하나였어요. 그쵸? 근데 내가 우리 자손을 낳고, 우리 딸을 낳고, 우리 딸이 또 딸을 낳고, 그러면서 가지를 치는 어떤 가계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양적 팽창을 했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질적 그 욕구? 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고급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나요? 더 줄어드나요? 예림아 어때? 더 사람들이 예쁜 걸도 좋아하고 예술적으로 살려고 하고 여유와 낭만을 즐기면서 살고자 해요, 안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행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큰 이슈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술가라든지 가수들이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 부분도 예술적 영감이라든지 환경 때문인 거거든요. 자연적 환경, 그게 곧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그 태평무에 대한 부분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그젬플로 말씀을 드렸던, 처음에는 고려에 나타났던 이 북춤 하나가 실질적으로 조선과 현대로 가면서 가지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른 유형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걸 또 분화했단 말이야. 분화. 그것처럼 예술은 시대적 발전과 배경과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세분화되고 특성화되고 전문화된다라는 거예요. 전문화. 사실은 태평무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게 여기가 근대예요. 근대에 한성준이라는 엄청난 전통 예술가 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태평무라는 부분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합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태평무를 얘기를 하는데 워낙 유명하고 출중하고 정말 그 장단에 있어서는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많았다?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강선현 선생님이 있고 한영순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자, 근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다면 1988년도 때 태평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태평무가. 자, 그래서 강선영 유태평무. 근데 요때만 해도 사실은, 얘들아 미안, 이게 실선이야. 실선이야. 왜? 지정이 안 됐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태평무를 얘만 지정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미지정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공연을 보거나 예를 들면 정기 발표회를 가거나 올레 발표회를 가면은 팜플렛을 보면 한영순 태평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지정 상태라고. 왜냐면 한영순 선생님은 승무가 있었잖아요. 승무를 누구랑? 임혜방 선생님이랑 이게 지정이 됐죠. 보유자. 자, 그러면서 한용쌤이 쭉 왔는데 이 춤이 지닌 뭐? 역사성. 그 다음에 비지정이 됐지만 많은 사람이 추고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지정이 안 됐는데 많은 사람이 추고 있다. 뭘 말하냐? 예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굉장히 지금 이게 말이 많아요. 오늘날에 이분이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보유자가 결혼이 거의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충원을 하냐? 충원.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는 이게 유가 다르다고 인정을 해서 왔는데, 유파가 다르다고 인정해서 왔는데, 자, 문화재청에서 이제 내가 A라는 그 예술가예요. A라는 김윤지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진짜 한 3세대 때 조선 후기 때 예를 들면은 가라는
스승한테 춤을 배웠단 말이야. 춤을 배웠는데 내가 이 춤은 전통성과 예술성과 학술성과 역사성이 있다라고 보고 국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 종목 지정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종목 지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과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유자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선순위는 뭐냐면 종목 지정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오다가 전수조교를 뽑고 이수자를 뽑는 부분은 누구 권한이냐면 이 보유자의 권한으로 떨어집니다. 종목 지정과 보유자 지정은 누구? 국가에서 한다라는 얘기야.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강선영 선생님이 이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올렸다고.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이전에 종목 지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보고서를 봤더니 제가 사실은 문화재 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동환이라는 선생님이 사실은 보유자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이때 종목 지정만 되고 예를 들면 보유자 지정을 안 했다. 그리고 강선영 선생님이 서류를 준비를 해서 냈는데 됐다. 절차 다 밟아갔는데 문제는 한영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똑같은 한성준 쌤한테 배웠지만 예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 가지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진 이 상태에서 강선용 선생님이 그래서 보유자를 충원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한영순 선생님의 그걸 뭐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랑 이거를 같이 지금 뭐한다? 선정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선정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유파를 갖다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강선용으로 했는데 이 강선용 선생님의 이 보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원을 할 때는 한영순 선생님 제자들과 같이 테스트를 한다? 강선영 선생님과 한영순 선생님은 유파를 춤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치?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결국 맞나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에 이 가장 지금 핫 이슈 돼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냐? 낼 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핫한 그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춤을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강선용 유와 한영순 유가 진정 같은 계열의 위에 있는 한성준 선생님 춤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두 개를 다른 춤으로 봐야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제 시험을 보게끔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걸 보유자 선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나 갑자기 한영순 좀 쳤어. 이렇게 보유자 나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렴을 합니다. 여론을 해서 심사자를 뽑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 보유자로 될 만한 어떤 경력과 실적이 하면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문화재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했잖아. 일단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자체적으로 거르든 안 거르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자들을 뽑아요. 그리고 심사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는 거지.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보니까 어땠어?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달랐어? 첫 번째 거는 어? 뭐라고? 하루예요. 첫 번째 게. 그쵸? 또 첫 번째 게. 그래요? 또 경쾌? 어, 그게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되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같은 춤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그죠? 그거. 요게 시험 문제라는 거지. 어. 같은 그 뿌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술의 발전에 의해서 나누어졌단 말이야. 나뉘어졌던 춤이 그게 어떤 사실 반세기 이상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을 통해 또 전승되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 어떤 상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A라는 레퍼토리를 할 때와 나연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A라는 레퍼토리를 나연이랑 나랑 줬을 때 결국 그거는 반세기 또는 시대가 자꾸 흐를수록 다른 춤이 점점 돼버려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자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왜냐면 지금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예를 들면은 지금 임혜방 선생님의 보유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갈래의 그 춤 A라는 오리지널을 배웠던 사람이 한 10명이야. 그쵸? 뭐 지금 뭐 전수조교, 이수조 포함하면은 더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50년 이제 각각 그 임혜방 선생님에 대한 춤을 췄을 때 10년, 20년, 50년 뒤면은 그게 같은 춤으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추상적이고 거리감이 있으니 저는 이제 이런 과제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근데 그걸 얼마나 본인들이 논리적인 그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걸 푸느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를 같은 춤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춤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오늘날 강선영 선생님의 보유자를 지정을 할 때에 한영순 선생님의 어떤 전수 조교까지 다 포함하거나 그 제자들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테스트를 받는 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 뭐 타당하면 타당한 논리를 쓰시고 만약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생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다 아니다 그런 어떤 그 이거는 뭐 좋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 선호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이게 지금 미가제로 뜨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 춤이 같다라고 본다면, 나는 그 춤을 한영순 유와 강선현 유가 같다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유파에 대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 형태로 강선현 선생님 보유자가 충원할 때, 똑같이 한영순 선생님이랑 같은 선상에서 시험을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나? 봐봐. 강선영 선생님 태평무와 한영순 선생님 태평무를 똑같은 춤이라고 본다면 한 뿔이다. 이건 한성준 선생님 거라고 본다면, 한성준 선생님 거라고 본다면, 강선영 선생님의 보유자를 충원을 할 때, 한 명을 더 뽑을 때, 현재까지 그 노력을 해왔던 춤을 추셨던 한영순 선생님 쪽에 있는 문화생들도 같은 동일상의 시험을 봐도 된다라는 거지. 왜? 이거는 같은 춤이라고 본다면.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왜? 벌써 그 반세기가 지나갔고
그 춤에 대한 뿌리를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서는 한영순 유, 강선영 유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체제 내에서 전승을 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어떤 강선영 선생님 보유자를 뽑는데 한영순 선생님의 제자들도 같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한번 시험 문제에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시험 문제 2개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마무리를 한다면 태평무가 가지는 의미는 근세의 문화적 기반으로 이루어진 근대의 집대성 됐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한국적 모더니즘의 아까 제가 사회적 기반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태평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근세 조선의 어떤 조선의 어떤 그 예술을 그대로 전승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태어났던 사람 한성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예술적 기반, 본인들이 장구 잘 치고 북 잘 치고 했던 그런 근세의 어떤 기반을 갖고 근대의 집대성한 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냐면 태평무는 다른 춤에 비해서 근세에서부터 조선의 어떤 전통 문화에서 쭉 그 예술 하나가 그대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 근세에 있었던 기반들, 춤추는 사람, 춤추는 생각, 춤추는 배경들, 한성준이라는 그 근세, 조선의 사람으로 인해서 근대의 그 모더니즘의 어떤 사회적 배경과 함께 집대성한 춤이라는 거예요. 그 춤이라는 부분이 1988년도에 보유자 지정이 되면서 강성영 류와 한영수 류의 어떤 무용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전승의 맥을 유지를 해왔던 거고 보다시피 이 춤을 태평을 성대를 한다. 예를 들면 또 왕비와 왕의 옷차림을 입는다라고 해서 보통 일반 그 공부하신 분들도 이거를 궁중무용으로 알고 있어요. 궁중무용으로. 근데 지금 일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궁중이라는 자체의 사회적 배경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궁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선 말의 근세 문화의 어떤 우리 국정을 받던 왕실인데 거기서 파생된 전승된 춤이 아니라고 일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근세에 기반을 둔 근대에 만들어졌던 춤이기 때문에 이 춤을 궁중무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악각개범이라든지 정제 무도 홀기에 예를 들면은 왕에게 찬양하는 거 국가의 태평성대를 위한 춤이라는 다른 종목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태평성대를 기하는 춤이라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태평무는 민속무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